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미국 엘리트가 졸업식도 포기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요? 가족들은 정신이 나갔다며 그녀를 말렸죠. 미국인 가족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1년 후 그 가족 모두가 한국에 귀화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비난했던 한국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바꾼 어느 미국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로스쿨 졸업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뉴욕이나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 취직할 것이라 예상하던 그때 저는 폭탄 선언을 했죠. 한국으로 갈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어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레이첼, 내가 지금 간다는 데가 북한 옆에 있는 나라야. 미사일 날아오는 거 못 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도 마치 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전쟁터로 가겠다는 거야? CNN에서 매일 북한 뉴스 나오잖아. 남동생 마이클의 말은 더 심했습니다. 거기 김치 냄새 진동하고 영어도 안 통한다며. 하버드 나와서 할 일이 그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제 결정을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에요. 총기 없는 진짜 안전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다음 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존경하던 테일러 교수님까지 제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하버드를 포기하고 아시아, 농담 그만해. 내 미래를 망치는 일이야. 친구들 역시 달랐어요. 한국, 일본이랑 헷갈리는 그 나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밤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매주 들려오는 총기 사건 소식, 밤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하버드 동기들의 지나친 경쟁심, 이런 것들에 지쳐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던 날, 저는 제 방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있던 한국 지도를 바라봤죠. 서울에 반짝이는 야경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저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죠. 짐을 싸면서도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일었어요. 마치 진짜 내 삶이 이제야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버드 마지막 학기 인권법 세미나에서 서준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그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발표할 때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세미나 후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미국의 총기 규제에 관심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서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커피잔을 꽉 쥐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제 형이 교환학생으로 시카고에 왔다가 길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은 그저 밤에 학교 도서관에서 나오다 강도를 만났대요. 지갑을 건넸는데도 총을 쏘더래요. 아무 이유 없이. 카페의 소음 속에서 서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총기 사고로 잃은 형, 무너진 가족,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야 느낀 안전함에 대해요. 한국에선 총소리가 뉴스에 안 나와요. 밤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스퀘어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지난주에도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죠. 학생들은 밤에 혼자 걷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요. 정의는 살아남는 것부터 시작돼요. 안전하게 살 권리,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 아닐까요? 그날 밤 서준의 눈물을 본 후 제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모든 정의와 권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선진화된 대중교통, 자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서준과 함께 한국 요리점에 갔어요. 그는 제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웃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어요? 사실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서준의 눈이 커졌죠. 정말요? 언제요? 졸업하자마자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죠.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깨끗하고 체계적인 공항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도 단 10분 만에 끝났죠. 이게 아시아의 효율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 푸른 산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작은 방에 놀랐지만 곧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까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첫날 저녁 근처 카페에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미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죠. 화장실 가는 동안 자리에 노트북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았어. 미국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이 사라지기 일쑤였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커피를 주문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모르고 내렸는데 3시간 후 다시 그 역에 갔더니 분실물 센터에 제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건네주셨죠.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졌죠. 보안 요원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질서는 완벽했어요. 문 열고 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던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의 많은 장소가 키 없이 비밀번호로 출입했어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니 정말 편리했죠.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었어.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야.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울의 진짜 매력은 이제부터야. 그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온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 생활 한 달째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너 보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 충격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마이클 모두 저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분명 저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작전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가족들의 표정은 예상대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무뚝뚝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걸어 나왔죠. 잘 지냈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이클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철도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객실, 조용하고 질서 있는 승객들, 영어 안내방송, 모든 것이 그의 예상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 열차, 생각보다 좋네. 아버지의 첫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더듬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 우리는 역으로 돌아갔고 분실물 센터에 물어보니 누군가 어머니의 지갑을 주워서 맡겨놓았더군요. 현금 300달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날 갑자기 마이클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죠.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단 4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이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야?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영어로 말을 걸으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에요. 우리 딸도 미국에서 공부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맛보라며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도시를 걸으며 보는 청결한 거리,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여성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편리함에 가족들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죠.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그날 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들의 한국 방문 사흘째, 저는 그들에게 진짜 서울 시민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붐볐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어요.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젊은이들,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승객들. 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리 지르거나 다투는 사람이 없네.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문 앞에 우산 보관함이 있더군요.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이클이 놀라서 물었어요. 우산 대여 시스템이야. 빌려서 쓰고 다른 편의점에 반납하면 돼.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선 하루도 못 가겠네. 다 가져가 버릴 텐데. 점심시간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 버튼, 물과 반찬 무료 리필,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에 가족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레이첼, 이 도시는 마치 하나의 인격체 같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후에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소개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반나절 걸리는데 저녁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자전거를 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나도 이젠 내 딸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겠어.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 안전하구나.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깨끗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죠.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레이첼, 미국에선 이런 밤길을 혼자 걷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그날 밤 가족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라는 것을요. 방문 나흘째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가 휴대폰을 보며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머니와 마이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토미가 죽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우리 이웃이었어요. 시카고 남부에서 식료품점을 나오다 총기 강도를 만나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단돈 50달러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갑자기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린 틀렸다. 아버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경찰로 일하고 있어서 특별히 안내를 받았어요. 한국의 총기 규제 정책과 범죄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작년 한국 전체 총기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고요?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그것도 사고사였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이첼, 내가 옳았어. 우리는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이 여기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야.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일 밤 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젠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마이클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누나, 여기서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을까?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한국에 관심 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총격 사건 대비 훈련하는 거 지겹거든. 여기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미의 부고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제 선택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국제법 분야로 취업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내 편이야, 레이첼.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들이 돌아간 후 2달, 저는 서울의 국제법률사무소에 취직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 속 아버지는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건가 싶었죠.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토미의 장례식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더 나빠졌어. 지난주에만 근처에서 총기 사건이 3건이나 있었어.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내가 보여준 세상이 우리를 바꿨어. 레이첼, 우린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결정을 그토록 반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저를 따라 한국으로 오겠다니요. 일주일 후 가족들이 이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한국 회사들과 컨설팅 가능성을 타진 중이었어요. 마이클은 이미 서울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3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닌 정착을 위한 방문이었죠. 그들의 짐에는 미국 생활의 대부분이 담겨 있었어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아버지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보다도 사람을 지키는 나라구나.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머니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와서 직원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죠. 마이클은 강남의 영어 학원에 취직이 확정됐다며 기뻐했어요. 누나, 여기선 학교에 금속 탐지기 없어도 되는 거지?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금속 탐지기와 총기 대피 훈련이 일상이 된 현실이 떠올랐어요. 그래, 여기선 그런 것 없어. 학생들은 공부와 친구 사귀는 것만 걱정하면 돼. 가족들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구한 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에 어머니는 연신 감탄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강변뷰면 엄청 비쌀 텐데 여기는 정말 합리적이구나. 아버지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미국에서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거야. 1년 후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셨어요. 마이클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인기 강사가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어요.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으니 이젠 진짜 이곳 사람이 될 때가 됐어. 서류를 보니 귀화 신청서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레이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그 불안한 일상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어머니가 펜을 들고 신청서에 서명하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고향처럼 느껴져. 마이클도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이 한국식으로 바뀌는 거야? 멋지겠다. 저는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이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생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한국의 예절, 문화, 생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죠. 미국에선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식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다니 정말 축복이야. 귀화 신청 후 1년, 우리 가족은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는 날,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양복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어머니와 마이클도 한복을 차려입고 기쁨에 찬 표정이었죠.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이네. 마이클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밤길 걱정 없이 산책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 이제 이 나라에 보답할 차례야. 아버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상인들과 흥정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는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마이클은 학생들과 함께 주말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했죠. 저는 국제인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성장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고 일했습니다. 서준과는 종종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는 지금 외교부에서 일하며 한미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문득 미국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카고 근처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자신의 SNS 계정을 보여줬어요. 봐, 내 영상이 바이럴됐어. 마이클은 한국 살기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함,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나도 한국으로 이주 계획 중이에요. 미국의 총기 문화가 지긋지긋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는 전통 한옥 체험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우고 송편도 직접 빚었죠. 가족 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얼굴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미국에 살 때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 이웃을 의심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하지만 여기선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서울에 정착한 지 3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편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였어요. 자연스레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디지털 기기로 일상을 편리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한강변 아파트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레이첼의 용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대한민국에. 잔을 부딪히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서울 시민이야.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울 사람이다. 가슴이 뛰는 이 도시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를 뒤로한 선택. 그것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이었죠. 가족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게 된 건 한국에 와서부터였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